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SVB의 파산으로 인해서 한때 우려가 높아졌던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 UBS로 인수됨에 따라서 뱅크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에 미 연준은 25bp의 금리 인상과 함께 도비시한 멘트로 인해서 다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달래주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의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일에 있는 도이체 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면서 그 다음은 도이치뱅크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쯤 은행 시스템의 불안이 진정될 것인지, 그리고 연준은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시장은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낼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주말마다 그리고 주중에도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감이 높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 시장에 뭐가 있다 보니까 뭐 할 일도 많아지고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도 드려야 돼서 지난 2주 동안 정말 너무 힘든 한 주 한 주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에 좀 안정세가 나타나는데요. 미국 증시가 1% 초중반대 정도의 반등에 성공을 했고, 국내에서도 코스피는 뭐 거의 강보합 정도였지만 코스닥이 3%대 중반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고점을 뚫고 820선의 고지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지난주 5주 만에 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요즘에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크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의 종목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2차전지 테마, 에코프로, 삼형제를 중심으로 한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반도체 쪽이 다소 반등의 힘을 보태면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섹터 등의 중소형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YTD 기준으로 코스닥이 연중으로 지금 벌써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그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서 상당히 피로감이 높은 시장이지만, 이 와중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갈놈들은 가고 있다. 결국은 뭐 어쨌든 올해 연초부터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아봤던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조금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계속해서 뭐 경기 침체다, 뱅크런이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불안해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놓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뭐랄까요? 쫄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포지션이 비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이게 참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상반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터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즉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그런 어떤 충격 없이 일단은 시장은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채권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 연준이 25bp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결국 이제 기준금리의 수준이 무려 4.75에서 5%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채 2년짜리는 3.7%까지 내려와 있고요. 미국 10년짜리도 3.37%까지 하락을 해 있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장기금리가 먼저 하락을 하고 기준금리 역전이 되는 거는 그렇게 뭐 이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2년짜리인 단기 쪽 금리 자체도 이렇게
기준금리 대비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기존에 제가 봤던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인데요. 한번 커브를 지금 보시면 기준금리가 상단이 5.0인데 지금 뭐 1개월도 그렇고 뭐 1년짜리 금리도 채 5%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거의 1년짜리 금리부터는 이제 그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쨌든 간에 25bp 인상해서 5%까지 올려놨지만 결국은 빠른 시간에 금리를 다시 인하할 거다. 즉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현재 채권 시장의 수익률 곡선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요거는 뭐 센티멘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연내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해서 금리 인하가 연내 안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최근에 선방했던 시장들이 상당히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달러 인덱스도 뭐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2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1300원 이하로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어느새 150bp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1.5%가 높은데 과연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외국인 투자자 내지는 국내 자금들이 국내에 머물 이유가 있냐, 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할 법한데요. 뭐 사실은 환율이라는 게 뭐 여러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금리라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로만 가지고 이 환율의 방향을 예단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지만 아마도 요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달러화도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 아직은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굳이 금리 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쫓아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담감은 조금은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수업 레이트 상에서도 현재 1년짜리 수업 레이트가 한 마이너스 2% 정도인데 금리 차가 150bp이니까 수업 레이트 2% 200bp는 뭐 50bp 정도는 CDS 프리미엄 감안하면 뭐 적정한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화 유동성에는 아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래서 일단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을 강제하는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소 유가의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유가가 70불 이하에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물가 안정에 조금은 기여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거고요. 뭐 지난주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상품 가격의 이 디스인플레이션은 조금 진행 중에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요번 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변수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제가 일단 요번 주에 그 이슈의 테마로 잡았던 제목이 지금 SVB 파산으로 CS까지 파산이 되면서 지금 이제 UBS로 합병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이 누구냐, Who's next? 결국은 계속해서 이 어떤 다른 그 희생양 내지는 다음 타겟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도이체방크로 이제 약간 그 흐름이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 UBS가 CS로 인수합병이 됐는데 이제 한 가지 찝찝했던 게 뭐 여러분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AT1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뭐 조건부 자본증권 뭐 이런 채권들인데 티어 1과 티어 2의 중간 정도에 있는, 즉 자기 자본과 기본 자본과 보완 자본의 중간에 있는 어디셔널 티어 1, 이 AT1에서 이 CS가
그 인수합병 되면서 전액 상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주식 갖고 있는 사람보다 왜 채권자가 더 후순위냐. 그래서 이제 이 코코본드라고 해서 조건부 자본증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소송을 거내,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발행했던 AT1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되면서 이게 불똥이 될 수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주 중반 후반부터 이제 이게 그 도이체방크로 지금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으로 이 BIS 자기자본 비율하고 티어 1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BIS 비율이라는 거는 국제결제은행이 BIS죠. 그래서 은행들에게 일종의 그 자기자본 비율을 니네가 영업을 하려면 준수를 해라. 그래서 대출이나 외화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가중 자산을 자기자본으로 이렇게 나눈 이런 형태로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8%의 자기자본 비율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자본이 분자에 있고 위험가중자산이 분모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자산 대비 니네가 적어도 8% 이상은 니네 돈을 갖고 있어라,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게 뭐냐? 크게 보면은 자기자본이 기본 자기자본 티어 1과 보완 자본 티어 2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자기자본은 이제 뭐 자본금이라던가 납입자본금, 주식, 그 다음에 뭐 이익잉여금, 이제 이런 것들이고, 보완 자본은 이제 원래는 자본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면 이제 자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후순위라던가, 뭐 신종자본증권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제 표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티어 1, 티어 2가 있죠. 티어 1이 기본 자본. 그래서 주식 관련된 부분, 보통주를 포함한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티어 2가 후순위채, 그 다음에 신용자본 증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 AT1이 이제 요 사이에 있죠. 어디셔널 티어 1 이래가지고 조건부 자본 증권이 주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조건부 자본 증권이라는 건 어떠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게 이제는 이 AT1에 있다가 티어 1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지는 이제 상각되는. 근데 요번에 이제 CS 같은 경우는 보통주로 흡수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상각이 돼 버렸습니다. 크레딧 이벤트 트리거가 발생해서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되면 AT1은 상각이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하지만 아마 약간의 커버넌트 조항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서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내 은행들이 조건부 자본증권이나 신종 자본증권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상각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국내는 뭐 상각 가능성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발동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뭐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일단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상각 이슈가 있지만 보험사라던가 증권사, 여전사는 이제 상각에 대한 부분이 없는 조건부 자본증권도 있으니까 은행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험사나 증권사의 조건부 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은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T1의 이제 상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음 타자가 누구지?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지난주 후반부터 도이치뱅크로 우려가 커진 거고요. 뭐, 도이치뱅크의 어떤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유럽의 이 은행주 다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때 3,800bp, 이 3,800bp라는 건 뭐냐면 38%거든요. 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1%니까. 그러니까 이 CS가 부도가 나면 내가 대신 원금 물어줄게. 대신 부도가 안 나면 나한테 보험료 내. 그게 바로 이 38%였던 얘기예요. 원금에.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하면 38억을
보험료로 맡기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만큼 이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250이니까 2.5%로 뚝 떨어졌으니까 UBS로 인수합병되면서 확실히 이제 CS는 뭐 이제 이슈가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도이치뱅크죠. 보시면은 원래는 60bp니까 뭐 한 0.6% 정도였던 게 지금 243, 그러니까 2.4%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CS가 UBS로 인수돼가지고 안정된 CDS 프리미엄이 250인데 지금 현재 도이체뱅크는 높아진 게 243이니까 뭐 이거를 직접 비교해보면 사실 뭐 CS하고 도이체뱅크의 우려 정도는 뭐 차원이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유럽 은행권들의 CDS 프리미엄이 이제 쭉 나오는 건데 도이치뱅크가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243이고 크레딧 스위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비슷하게 있는데 여러분 보시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뭘 보고 싶냐면 이 크레딧 스위스의 그 신용 등급을 보면 S&P, 무디스 다 트리플 B 마이너 뭐 2, 0 이 정도 수준이고요. 도이치뱅크는 그래도 싱글 A, 마이너, 뭐 A1, 뭐 트리플 B.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보다는 뭐 신용 등급 자체가 일단은 조금은 우량한 그래도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는 조금 오해다 이런 분석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도 견조하다, 이거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도이체ban크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13.4%다. 그러니까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니까 제가 아까 보여주었던 것 중에 티어 1이죠.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최소가 4.5%인데 얘는 13.4%니까 뭐 엄청나게 우량한 거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도 142%. 그러니까 100%만 돼도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최소 기준이 100%인데 140%니까 뭐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수익성도 지난해 순이익이 50억 유로다. 반면에 크레딧 스위스는 5개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뱅크하고 스위스하고 같이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채권 외환 상품 부분에서 글로벌 탑5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은행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비교했었을 때는 뭐 CS가 문제가 되니까 도이체뱅크가 다음 타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시장이 좀 오버했다. 뭐 이제 요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는 뭐 역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CS급으로 보기에는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는 예전부터 뭐 오래전 그 부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울고 싶은 아이 뺨 맞은 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SVB 이후에 뱅크런 문제가 CS를 이제 더 이상 그 거의 그로기 상태였다가 그냥 잽 한 대만 맞았을 뿐인데 그냥 넘어간 상황이 된 것 같고, 도이체ban크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장은 자꾸 이제 그 다음 타자를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결국 현재의 시장은 연준을 협박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뭐 거의 1년 동안 작년 3월에 금리 인상 딱 시작했거든요. 근데 작년 3월에 금리가 상단이 0.25였는데 지금 5%니까 딱 1년의 기간 동안 475bp라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의 금리 인상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파른 형태의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야,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물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경기고 이제는 금융 시스템 불안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금리 올리면 안 돼. 더 이상 금리 올리면 시장이 망가져 버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시장 내의 자체적인 보호 의식이 지금 연준에게 경고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한 기색만 있으면 SVB에서 뭐 시그니처에서 뭐
그 퍼스트 리퍼블릭, 그 다음에 뭐 크레딧 스위스, 그 다음에 도이체방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약한 고리들을 계속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른바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 보면 우리 그 주인공이 아니죠. 그 설계자 할아버지가 중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 금리 올리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연준 니네 고만해라. 라는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경고들이 뭐 어느 정도 연준도 조금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FOMC 여러분 이제 다 지켜보셨을 텐데, 파월 의장의 발언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번에 금리 인상 중단도 고민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은행발 위기의 영향이 금리 인상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그 얘기는 즉,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조금 덜 올려도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디스인플레에 대해서 상품 쪽에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톤이 낮아졌고, 그래서 원래 작년 12월에 그 요번에 터미널 레이트가 이제 5.1이었다가 그 작년 1월 올해 1월, 2월 물가가 이제 좀 높게 나면서 한때 이 파월 의장이 3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도 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레이트 최종금리 점도표도 좀 상향될 거야, 이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보니까 똑같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좀 날려나? 지금 보시면은 그 작년 12월하고 올해 3월하고 지금 올해의 터미널 레이트는 5.1로 똑같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내년도의 그 금리 예상치는 뭐 기존 12월보다는 조금 높아지긴 했네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5.1 정도가 이제 요번 사이클에서 고점, 그러니까 5.1이면 5에서 5.25 정도, 지금보다 한 25p 정도 금리 인상해서 요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뭔가 이제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내년, 내후년 갈수록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될 거다. 뭐 이런 지금 전망, 점도표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도 그 물가가 아직은 높긴 하지만 금융 불안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지금처럼 그 은행 시스템이 불안하고 뱅크런이 나타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유동성, 예금 인출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버리면 대출 만기 이전까지는 대출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대출을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겠고, 차주도 꼼꼼히 따지겠고, 금리도 조금 높이겠고, 뭐 여러 다양한 형태로 긴축의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원래는 50bp 금리 인상하고 이번에 터미널 레이트도 좀 높이려고 했는데, 요번에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결국 시장의 협박이 조금은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이미 연준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열려놓은 상태인데 시장은 역시 앞서 가버립니다. 지금 이제 다음번 FOMC가 5월 3일날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 인상 25% 확률 11%밖에 안 돼요. 그냥 동결. 그냥 요번이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 6월 달에도 동결 전망이 유력하고 7월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25p 금리 인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12월 가면 중위값이 한 3.75에서 한 4.25, 대략 한 4% 정도 되니까 지금보다 한 3, 4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연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시장의 이제 기대감은 다시 조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연준을 협박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뭐 워낙 뱅크런도 그렇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게 되면 정말로 긴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연준도 조금 이제 수그리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향후에 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연준도 행태를 달리하겠죠. 그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일정들을 보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2월 PCE 물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CPI 물가가 이미 조금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PC 물가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2월 물가 상승률이 기존의 6.4에서 6.0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1월 달 물가가 조금 높았고 2월 달에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PC 물가도 지난 1월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요번 2월 물가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요번 주에 또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요일 날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의 그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 기울기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컨센서스가 지난달에 4.6인데 2.5까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렌트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올해 상반기 6월까지는 작년 6월이 9.1로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상반월까지는 물가는 흘러내릴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로 연준을 향해서 이제 금리 더 올리면 이러다가 다 죽어. 더 올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도 약간의 하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무리하게 금리를 뭐 더 올리는 그럴 무리수는 두지는 않겠죠. 적어도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에서는.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일단 요번에 금리를 인상하고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다가 만약에 하반기에 그래도 물가가 안정이 안 되면 다시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이른바 go and stop 전략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시장은 지금 뭐 도이치뱅크 등등 계속해서 시장이 다음 희생양, 다음 타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시장이 원했던 것,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위험자산은 어쨌든 적어도 물가가 안정되는 상반기에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처럼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지수 위주로 시장이 강하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나가는. 그래서 2차전지 소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쫓아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반도체가 최근에 용인 쪽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300조 단위로 이제 정부가 승인을 해주면서 조금의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일단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3월 중순 2월 물가가 안정되면서 결국은 연준의 그 어떤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조금은 약화시켜 놨고 그 다음에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들도 있으니 연준은 아마도 이번 금리 인상을 끝으로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상황. 그리고 이 가운데 상반기 말까지 적어도 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은 금리 인상 중단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일단은 위험선호 모습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물가가 상반기 내내 떨어지는 건 좋은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지되고 뭐 물론 이제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신용 경색을 통해서 긴축 효과를 내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여전히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 서비스업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물가가 다시 재반등할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준의 목표인 2%대로 안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은 일시 중단이고 다시 하반기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연말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모습이고 당분간은 물가가 떨어지는 기간 동안은 계속 이 기대감을 키울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시장은 어찌어찌 하더라도 위험자산 위주로 조금 시장은 흘러갈 것 같긴 한데 하반기에는 그렇지 않을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일단은 다시 지금은 물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도이체뱅크 이슈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판단해 본 바로는 뭐 도이체뱅크가 CS처럼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권 은행 시스템 불안이라는 게 이게 쉽게 진정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용 위험이라는 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사실은 이 SVB하고 CS는 하등의 연관관계가 없는 은행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S가 지금 무너져 버리니까 다른 은행들 입장에서도 계속 불안감이 있을 거고 중소은행 중심으로는 뱅크런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도이체뱅크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생긴 것도 결국은 근본적인 거는 금리 상승에 따라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도이체뱅크의 약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높은 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된 거지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우리 금리 인하는 기본 베이직 시나리오가 아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이제 여전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뭔가 터지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막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더 큰 뭔가 큰 그 이벤트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빨리 터져야 된다고 저도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저 이 넓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이 돛담배 아주 작은 그 고기잡이 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장 흐름을 만들고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시장 흐름에 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연준이 이렇게 반응했어. 그리고 물가가 좀 하락해.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들이 위험자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네. 그치만 이게 금리 인하로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불안해질 수 있겠구나. 즉 빠져나갈 구멍은 언제든지 살펴보고 조심조심하게 결국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뭐 이런 정도밖에 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계속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다소 용기를 내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가 아직은 웃는 시장이고 그 기회는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도망갈 때보다는 조금 더 현재의 위험자산 플레이를 할 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도망갈 때가 되면 저도 도망가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연준을 향한 시장의 협박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먹힌 듯한 모습이 들고요. 연준 입장에서도 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놓고는 조금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두 달 정도는 이른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누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결국은 고금리에 따른 약한 고리가 터져나가고 있고 결국 이 부동산 시장 예전에는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주거용 부동산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이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공격도 하지만 도망갈 때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 텐데 아참 여러분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약간 조회수가 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면 제가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